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박성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곧이어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국제적 환경 역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1940년대 국제 정세 및 주요 사건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일본은 탄압적인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조선을 수탈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에는 미 군정이 실시됩니다. 미 군정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통치를 진행하며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일본과의 단절이라는 한반도의 변화된 경제 상황에서 미 군정은 여러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 군정의 통치 및 경제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는 1940년대 국제 정세에 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그리고 유엔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1941년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 주로 일어났던 전쟁이 아시아 지역까지로 확대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일본은 비교적 온건한 외교 정책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세계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급격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29년 21억 엔이던 수출이 1931년에는 12억 엔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업의 타격으로 실업자도 증가하고 이와 함께 농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타격 역시 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시장 유지, 자원 확보, 영토 확보 차원에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침탈하게 됩니다. 동남아 지역은 석유 및 천연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은 하이난, 대만, 하이퐁 등 여러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했고 일본 군부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 군부에서는 미국과의 결전도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다는 매우 과격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확장 정책에 대해 호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의 주요 대상은 석유와 철강 제품 등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는 매우 일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은 국내 소비 석유의 80%를 수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는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등의 포위가 시작되었다고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붕괴 그리고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결과적으로 1941년 12월 17일 미국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을 위시한 세력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협상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협상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즉각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바랬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적어도 1937년도에 시작되었던 중일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주변 지역 점령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건 중에 하나는 미국이 국민당군, 즉 중일전쟁에서 국민당군의 원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러한 원조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미일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보다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있어 미국은 참전에 대해서 찬반 여론 논쟁이 있었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였던 고립주의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은 참전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은 참전 여론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5월 유럽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고 같은 해 8월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종결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미국의 영향력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 고립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차 대전 이후에서 2차 대전 사이에는 미국이 유럽 및 세계 문제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적 기준에 의한 세계적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상이 전후 각국에 이식되게 되고 각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이 이식한 정치 체제는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국가,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유무역 경제를 추구하게 되면서 신생 독립국 및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체제를 채용하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편으로는 소련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양충을 중심으로 한 대립이 강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세계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냉전의 시작이라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또 다른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엔의 탄생입니다. 유럽이 전쟁 중이던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에서 회담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및 전후 정세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이 대서양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대서양 헌장은 민족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영토 확장을 중단할 것, 그리고 주권이 강탈된 국가의 주권 및 자치권 회복,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의 도모 등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확장되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이후 연합국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는데 이 연합국 공동선언문은 이 대서양 헌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소련 및 중국 등을 포함한 33개국이 동의를 함으로써 전쟁 중 및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계 평화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이라는 이제 기구가 탄생하게 되는 이 기초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결국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은 유엔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단초가 됩니다. 1943년 10월 30일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를 하게 되고 1944년 미국의 덤바턴 오크스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유엔 헌장의 원안격인 전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 주장됩니다. 1945년 10월 24일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46개 국가가 서명에 참여하여 범세계적인 기구인 유엔이 탄생하게 됩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식 등과 같은 어떻게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이 모두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 회의를 개최하고요. 같은 해 6월 25일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프랑스, 중국, 소련, 미국, 영국 등이 이 5개 상임이사국이죠. 이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46개 국가들이 서명을 하면서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기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엔 헌장이 규정한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발전,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권 존중의 증진을 위한 협력, 국가들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중추적 역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유엔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엔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기본적 임무가 세계 평화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양 강대국이 대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개입되어 있는 분쟁에는 유엔이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미국과 소련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냉전과 상관없는 분쟁에서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는 유엔이 개입해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 등과 같은 강대국, 소련이나 미국이 개입된 강대국들이 개입된 문제에는 유엔이 중재 활동이나 평화 유지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유엔의 역할은 냉전 이후 탈냉전기에 이제 활발한 평화 유지 활동을 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